있으신 분 느껴봤으니까 좀 나중에 해도 나중에 들으세요.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굉장히 셀피시하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분만 있다가 많은 분들이 진짜 이민생활에서 우리 찌들어 있고 힘들고 어려운 하고 질의응답 있으시면 질의응답 받으면서 진행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법을 찾아야 되니까 제 얘기 말고 이제 제가 학문적으로 인정받은 몇 가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분노라는 감정을 연구한 학자가 굉장히 많은데 이 연구자는 꼭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연구자인데 영국 사람이에요. 정신분석을 좀 아시는 분들은 정신분석을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구죠? 프로이드잖아요, 그죠? 그분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세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거의 평생을 사셨어요. 근데 태어나긴 체코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체코살이라고 해야 되나? 뭐 체코에서 태어났는데 한 2살 때인가 이제 오스트리아 와서 비엔나에서 거의 평생을 사는데 맨 마지막에 나치 정권을 피해서 런던에 가서 한 2, 3년 삽니다. 거기서 돌아가셔요. 그래서 런던 학파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런던 학파의 특징은 이 클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인데 여성이잖아요. 멜라니 클라인하고 이분이 이제 가난하게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정신분석은 한 3살, 4살 된 남자애에만 여자애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 프로이드가. 근데 이 클라인서부터 이제 깐난아기를 연구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이분이. 깐난아기가 벼락같이 화를 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연구해요. 그래서 깐난아기가 뭘 인생을 하러 뭐 이렇게 화낼 일이 많아. 근데 갑자기 막 엄마를 공격할 정도로 엄청난 격분을 일으킨다는, 그걸 이분이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Pure rage. 뭐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요? 순수 분노? 좀 이상하잖아 이거. 그래가지고 그냥 원초적 분노로 해볼까요? 첫 번째 분노예요. 첫 번째 분노. 자, 이거를요 제가 강연을 참 많이 했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맞힌 사람을 못 봤어요. 왜 화가 날까요, 깐난아이가? 응? 엄마가 생각나서 엄마를 공격해. 그 미친놈이네. 응? 엄마가 떨어져 있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야,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일단 쳐봐. 보통 열의 9은 뭐라 그래요? 배고파서, 뭐 기저귀가 축축해서. 근데 엄마랑 떨어져서 거의 뭐 정답은 아니지만 거의 만치신 거야. 이분이 한 얘기는 뭐냐면, 이분은 좀 진짜 뭐 전문가로서 얘기한 거죠. 이분은 얘기하면요, 첫 번째 대상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가 내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응? 그전에는 엄마가 없었어? 없었다는 거지, 아이한테는. 왜냐면 엄마랑 뭐 있어서? 안겨 있어서. 엄마랑 한 몸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자타 미분화, 나랑 남이 분화가 안 돼. 왜냐면 엄마가 나 항상 계속 껴안고 있어서 태어나자마자. 그래서 깐난애기에 대한 감정을 연구하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워요. 설문지를 돌릴 수가 없어. 설문지 돌려서 통계 내는 걸 양적 연구라고 하거든요. 근데 반대 뭐야? 질적 연구겠죠. 질적 연구 뭐 제가 하는 게 질적 연구인데 저는 이제 통계 안 해. 저는 질적 연구는 뭐냐면 인터뷰를 해서, 심층 인터뷰를 해서 뭐 현상학적 연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많은데 말이 안 통하니까 양적 연구를 할 수 있어요. 질적 연구를 못 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추측하는 거야, 그냥. 그죠? 깐난아기는 어떨 것이다. 근데 깐난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엄마랑 한 몸을 이뤘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엄마가 태어나자마자 나를 안고 있어서 나는 엄마가 난 줄 알았어. 이럴 때예요. 이때는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유아기, 전능감. 제대로 따라해봐요. 전능감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Feeling of omnipotence. 이게 뭐야? 이게 종교에서 쓰는 얘기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뭐 예를 들면 이슬람에서 전지전능한 절대자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깐난아이가 전능하다고 좀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연구자들이, 서구 연구자들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런 어떤 종교적인 어떤 코노테이션이 들어간 텀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전능감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깐난아이가 태어났어. 근데 좀 배가 고프네. 그때 뭐가 푹 들어와 갑자기. 내 몸 안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배부르게 막 먹은 거지. 그만 먹어야 될 때부터 쑥 빠져. 좀 더부룩한데 이때 등에다가 갖다 막 마사지 서비스 했을 때 꺽 했어. 그런 다음에 또 졸리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또 이렇게 살랑살랑 바람이 불어. 잠을 자요. 일어났더니 어떻게 해요? 배가 아프래. 했더니 또 배에 마사지 서비스가 시작돼.
똥을 또 빡 쌌더니 어떻게 해요? 또 좀 찝찝한데 또 비데 서비스가 시작돼. 드라이까지 해줘. 그 다음에 또 다시 배가 고프네? 그때 뭐가 또 푹 들어와. 그러니까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를 무한반복하는 거예요. 자, 어떤 느낌일까요? 너무 행복한 거지. 그러니까 왜 전능감이라고 했냐면 나는 신인가 봐. 생각만 하면 다 이루어져. 내가 맘만 먹었더니 막 이루어지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죠? 그걸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 블리스라고 했어요. 영어로 블리스는 행복감이죠. 이건 뭐예요? 최초의 행복감의 뜻이에요. 이건 유학이 전능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전능감이 깨지는 때가 옵니다. 언제냐면 눈을 떴는데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거의 마치신 거야. 근데 이 클라인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엄마가 떨어졌는데 왜 엄마를 공격하냐고. 엄마가 한동안 잠깐 나가서 애 자는 동안 뭐 해야 되겠다 나가서 설거지를 했더니 무슨 소리가 들리네? 와봤더니 애가 어떻게 해요? 깬 거예요. 눈을 떴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몸이 갑자기 10분의 1로 줄었죠. 막 우는데 지금 만족감이 생겨요 안 생겨요? 뭐가 푹 들어와야 되는데 뭐 거지 같은 게 물려있죠. 뱉어버리고 안 맞도 안 나오고 이게 뭐야 이거. 그런 다음에 막 우는데 이게 뭐 이루어져야 뭐가 이루어져야 되잖아. 안 이루어지잖아요. 이 블리스가 완전히 날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신같이 여겼던 게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럴 때 눈을 떴더니 누가 나타났어. 그게 바로 엄마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학자들은 이걸 엄마는 뭐라고 하냐면 not me 이렇게 얘기를 해요. not me. 내가 아닌 대상이 나타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처음으로 대상을 발견하는데 갑자기 공격을 합니다. 드립다 깨물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유두 부분을 확 공격하는 거죠. 연세들이 다 드셔서 이제 그 시절 다 잊어버리셨죠. 난 너무 잘 기억해요. 왜냐면 저는 남자잖아요. 근데 저희 아내가 이제 첫 아이를 이제 유학시에 낳았는데 둘 다 대학원을 다니고 있으니까 이제 아마 애만 잡으면 그냥 가서 공부했던 거 같아요. 저희 아내도. 어느 순간부터는 아내를 저 유두 부분을 그냥 확 깨무는 거야. 큰 딸이. 그래서 난 속으로 이게 날다마다 성질이 더럽네. 그렇게만 생각. 이게 내가 이 클라인 책을 읽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클라인 책을 안 읽었을 때지. 그래갖고 아파 죽겠다 그러는데 내가 병원에 안 갔어요. 그러다가 너무 여기가 뭐 해질 정도로 가니까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한테 얼마나 여자 의사였거든요. 얼마나 야단 맞아요. 남편 맞아. 막 그러면서 여자 그 백인 의사셨는데 막 그래서 난 우리 애만 그런 줄 알고 내가 국위 선양은 못해도 한국 애가 이렇게 싸납다는 걸 보여주게 해줘 그렇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막 미국 애들도 깨물고 영국 사람인데 영국 애도 깨무는 거죠. 그 왜 깨무냐고요. 이게 클라인은 시그널이라는 거죠. 그 이전에 퓨어 블리스를 상실했을 때 눈앞에 있는 대상에게 그냥 시그널을 보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화가 나서 아니면 엄마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우발적인 건 뭐 더더욱 아니고 시그널을 보낸 거야. 그 엄마가 시그널을 팍 받았는데 이때 엄마가 엄청 현명합니다. 엄마가 우리 같으면 그렇게 누구한테 깨물리면 그럴 때 우리가 참겠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확 깨물었을 때 아니 이 새끼가 미친 거 아니야 왜 깨물고 지랄이냐고 그러고 막 너 한번 깨물어 볼까 그러니까 맞짱 뜨는 엄마가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런 엄마는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한두 번은 봤어. 한두 번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등짝 스매싱 했다는 분을 봤는데 한두 번 하는 건 괜찮아. 너무 아프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반사적으로. 근데 애가 깨물 때마다 이게 어디다 대고 맞짱을 뜨고 이렇게 없어요 그런 사람.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복하지 않는 엄마 덕분에 이렇게 얘기해요. 보복하지 않은 엄마 덕분에 이 아이는 바로 분노를 내려놔요. 시그널 보냈는데 엄마가 다시 확 참으면서 아우 미안해 하고 젖을 먹이지 미친 이렇게 안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가 바로 예전 상태로 돌아갑니다. 퓨어 블리스로 돌아가서 엄마랑 한 몸이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그러느냐? 이게 한 끗 찬 거지. 분노는 내가 이전에 충만했던 관계 경험을 잃어버렸을 때 상대방에게 보내는 뭐다? 시그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걸 내가 좀 잘 설명해 봐야지라고 해갖고 아까 2015년에 내가 그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그 강연하는데 뭐 TV도 나간다는데 내가 좀 멋있게 이걸 좀 설명할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갑자기 이게 계시가 온 거지. 이거 이렇게 설명해야 되겠다. 원심력과 구심력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좋은 감정, 나쁜 감정이 아니고요. 감정은 방향이 있어요. 상대방을 향한 방향은 따라해보세요. 원심력, 감정이라고 하고요. 나를 향해요. 내 존재를 향하는 거는 뭐라고 그럴까요? 구심력 감정이라고 이름 붙이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물리학 공부를 하다 보면요. 원심력과 구심력은 동시에 발생합니다. 동시에 발생해요. 근데 묘하게도 두 개를 똑같이 느끼기 좀 어려워요. 원심력을 세게 느끼면 구심력이 없는 줄 알아. 또 구심력을 세게 느꼈잖아요. 원심력이 안 느껴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리학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교수님 제가 이제 뭐 좀 이따가 이제 뭐 그 대강당에서 강연해야 되는데
감정 이렇게 나눠서 구심력 감정은 내 존재를 향한 거, 뭐 외부를 향한 거, 뭐 이렇게 이름 붙이려는데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물리학 교수님이 모르겠대요. 그래서 아니 모르면 어떻게? 아니 역학 공부하신 분이 모르면 어떻게 그랬더니 아니 내가 감정을 알지 못하는 걸 어떻게 왜 저한테 물어보냐는 거예요. 아니 그 잘 들어보시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교수님 답답하네. 근데 교수님 근데 그건 아시죠? 구신형만 진짜인 거 이러는 거예요. 아니 구신형만 진짜는 것도 무슨 말이에요? 원심형 가짜예요? 그랬더니 아니 원심형은 실제로 일어나는 힘이 아니고 가상의 힘이라는 거죠. 중력 때문에 느끼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먼저 생긴 힘은 구심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프라이머리 에너지가 구심력이 돼요. 그걸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그 깡통에다가 이거 돌리는 거 뭐죠? 쥐불놀이래요. 얼마 전에도 이제 TV에 쥐불놀이가 나왔는데 초등학생들이 하더라고. 초등학생 어린애들이.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야 저 초등학생 시키면 어떻게 위험한데 안 위험해. 왜냐면 가볍거든. 아이가 돌릴 만큼의 무게를 갖다 넣어놓고 거기다 불을 집어넣으면 아이가 돌리기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그 정도의 구심력은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그 정도 힘을 갖고 있으면 원심력이 거의 안 느껴져요. 당기는 힘이 안 느껴진다고. 그러니까 거뜬하게 돌리는 거예요. 요게 일어나는 힘이에요, 그냥. 근데 누가 여기다 골탕 먹이려고 쇳덩이를 깔아놨어, 깡통에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갑자기 깡통에 힘이 생깁니다. 마치 깡통이나 당기는 것 같이 원심력을 느껴. 일로 갔다 절로 갔다 막 불 떨어지고 난리 나겠죠. 큰일 나겠죠. 깡통이 당긴 거예요? 아니라는 거지. 물리학 교수님이 얘기한 게 가짜라는 거는 중력 때문에 그렇게 느낄 뿐 실제로는 실제하는 프라이머리 에너지는 구심력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야 감정이랑 너무 들어맞는 거야. 이게요. 구심력 감정이 먼저 있었잖아. 내 존재가 아 나는 거의 신인가 봐. 나는 부족함이 없어라. 너무 행복해. 이런 감정을 내가 못 느꼈을 때 상실됐을 때 갑자기 어떻게 해요? 상대방에게 벼락같이 알려주는 게 뭐라고요? 원심력 감정이라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관계 욕구가요.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빈도수가 정해집니다. 화가 나다 마는 경우가 있고 한 번 나고 안 나는 경우가 있고 거의 매일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와 상관이 있느냐? 관계 욕구와 상관이 있어요. 관계 욕구가 깊으면 깊을수록 화가 자주 나게 돼 있어. 예를 들면 아직 뭐 제가 이제 운전 안 하고 있는데 뭐 제가 다음 주에는 이제 딸내미랑 어디 가려고 렌트를 하려고 그러는데 렌트를 해갖고 이제 어디 가요 제가 루트 1까지 한번 쫙 그 빅서까지 한번 운전해서 가보려고 그러는데 예전에 제가 샌프란에서 많이 내려왔었거든요 LA까지. 제가 옛날에 샌프란 쪽에 살았으니까 이제 거꾸로 한번 올라가 보려고. 근데 이제 제가 오래간만에 운전하니까 운전이 잘 돼요 안 돼요? 뭐 좀 힘들잖아. 내가 한국 사람 운전했지 뭐.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인간이 또 빵빵대고 막 그랬네 나한테. 그래갖고 막 쌍욕을 한 거야. 막 가운데 손가락 보여주면서. 화가 나야 안 나요? 화가 나가지고 막 딸한테 막 화를 표현했겠죠. 잠이 안 오네 막. 어떻게 이렇게 오래간만에 또 가운데 손가락을 보니까 기분이 좀 그러네. 그거 며칠 갈까요? 한 일주일 갈까요? 이제 공항에서 제가 그럴 거예요. 헤어지면서 딸한테 나 그 인간 못 잊어. 집에 돌아가서 우리 와이프한테 갖고 야 내가 지지난주에 있잖아. 고속도로 가다가 어떤 인간이 나한테 화를 내더라. 나 진짜 짜증나고 화나 죽을 뻔. 거의 안 할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관계 욕구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 사람한테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화는 왜 난 거예요? 그래도 같은 인간인데 존중받고 싶은 욕구 정도는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나를 그렇게 가운데 손가락 보여주고 그렇게 쌍욕을 해? 그러면 그 욕구가 충족 안 됐을 때 한 번 화가 났을 뿐 그 다음에는 화가 잘 안 나는 게 정상이다. 뭐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이 안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안에서 내 욕구가 얼마나 충족되느냐 안 되느냐 상관이 있는 거지 화가 따로 혼자 노는 게 아니오시다. 그렇게 얘기를 좀 드리는 거죠. 제가 있잖아요. 그 신학대학원에 소속돼 있는 교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저 상담 배우러 오신 분은 크리스찬 아닌 분도 계시겠죠. 워낙 이제 상담을 배우고 싶어서 이제 신학대학원인 상담 코칭학과에 왔는데 교수님 저 기독교인이 못 될 것 같아요. 왜요? 그랬더니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냐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만 없으면 기독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어떤 분은 또 옛날에 또 술, 담배를 하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도 하면 돼. 아니 그것 때문에 뭐 그 진리의 문제도 아닌데 괜찮다 그랬는데 원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원수를 무슨 재주로 사랑하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내가 가끔 그래요. 야, 생각보다 쉬운데 원수 사랑하는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잘 안 만나. 거의 피해 다녀. 나중에 이름도 까먹어요. 근데 진짜 힘든 건 누군지 아세요? 집에 가면 있어.
직장 나가면 앉아 있어. 교회 가면 있어. 환장하는 거야. 일주일에 한 번은 가야 되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관계 욕구가 높은 사람들, 내가 인정받고 싶은 사람, 내가 사랑받고 싶은 사람한테 욕구가 크기 때문에 무너질 가능성도 적다 많다? 많아요. 그러니까 화가 자주 나는 거예요. 이상한 거 하나도 안 해요. 제가 예전에 라디오 방송을 참 많이 했는데, 라디오 방송을 하는데 그 윤지영 아나운서도 같이 하여튼 중간에 이제 그 CF 나갈 때 대본에 없는데 갑자기 묻고 싶은 게 생각났대 교수님. 신하니까 얘기해 보시라고 했더니 인간관계 그때도 뭐 관계에 대한 거였나 봐.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인간관계는 뭐라고 생각하시냐 저보고. 그래서 내가 윤지영 아나운서 방송 오래 했는데 아니 그렇게 쉬운 걸 물어봐. 그렇지 뭐 신우이 관계 뭐 이런 걸 나올 줄 아나. 아니 가족 관계지. 가족 관계요? 그 윤지영 아나운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가족 관계는 가장 쉬운 거 아닙니까? 사랑이 넘치고 그죠? 뭐 부부 사이 뭐 아니면 뭐 부모 자녀 사이. 제가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한 거 얘기했겠죠, 그죠? 아니 욕구가 어마무시하게 커. 모르는 사람과 잽이 안 돼. 그게 무너질 가능성도 높아요. 낮아요. 높다니까. 그 화가 나고요. 진짜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이라고 직장에 있는 사이라고 저절로 된다? 같은 직장 다니니까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그런 거 없어요. 너무 모르시는 거야. 욕구가 굉장히 특별하기 때문에 더 주의하셔야 되고 더 연습 많이 하셔야 되고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그런 교육할 때 뭐 코칭이나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면 저절로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연습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날 있잖아요. 한국에는 이 신문이 인터넷 신문이 굉장히 많아요. 사탕을 주셔갖고 인터넷 신문에 쓸 게 없잖아. 그냥 맨날 그 라디오 방송 듣고 기사 쓰는 분들이 있더라고. 요즘엔 그런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다음날 기사가 또 여러 사람이 나한테 보내왔어. 그러니까 제가 라디오 방송한 걸 듣고 어떤 분이 이제 인터넷 신문 기자님이 연세대 권수영 교수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가족관계라는 이색적인 주장표야. 그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는 식으로 헤드라인을 잡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읽어보면 또 제 설명이 있긴 하더라고. 근데 아니 이제 일부러 이제 독자들이 인기하려고. 그게 이색적인 주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조심하셔야 되고 주의하셔야 되고 또 연구하셔야 되고 연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제 이 내면에 있는 구신욕 감정을 우리가 다룰 수 있는지 그 얘기를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한국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봐가면서 화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엄한 데 가서 화를 낸다.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천사처럼 지내시는데 그 직장에서 천사처럼 지내시는데 집에 가면 그냥 막 화를 내는 거죠. 근데 이유가 있어요, 다. 제가 어느 책에서도 이제 어떤 뭐 여러 명이 같이 쓴 책에서도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어느 CEO가 제가 이제 어느 회사에 가서 이제 CEO 대상으로 임원 대상으로 강연을 했는데 거기 한 분이 와서 자기가 상무 되기 전에 별명이 젠틀맨이었대, 젠틀맨. 근데 지금은 너무 상무가 되고 나니까 내 인생이 참 초라하게 느껴져. 왜 그래요? 그랬더니 집에 가면 사람들이 다 날 무서워한대. 특히 아들이랑은 완전 왼수래. 말을 안 섞는데 아들이. 근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승진이 빨랐던 게 아니에요. 승진이 굉장히 늦었어.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제 승진을 제때 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존재감이 떨어지죠. 그죠? 내가 뭐 대단하게 느껴져요? 아니면 은맥이 죽어요? 나보다 늦게 입사한 친구가 결국은 승진을 빨리 했어요. 그러면 더 기가 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상을 차주 있어요? 더 괜찮은 척하고 삽니다. 더 명랑한 척합니다. 더 젠틀하게 삽니다. 모든 사람들이 잘해주려고 합니다. 나도 어때 빨리 승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존재감이 떨어지지만 티를 못 내요. 그러니까 막 인사도 젊은 친구들한테도 막 인사도 막 열심히 하시고 그랬나 봐, 이분이. 보니까 되게 선해 보이시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집에 갔는데, 근데 그분도 보니까 저보다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하시는데 저랑 비슷한 또래면 우리가 어떤 세대냐면, 아버지가 회사에서 돌아오시면 막 달려나가던 세대예요. 제 여동생이랑 막 달려가서 아버지 회사에 오셨어요. 막 그러고 구두 닦아드릴까요? 막 구두 막 닦고 뭐 우리 여동생이 닦으려면 내가 닦을 거야. 그러면 막 닦고 한 다음에 100원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무리 밖에 나가서 기가 죽어도 집에 들어오면 애들이 아빠 힘내세요. 뭐 이런 거 많이 했다고. 근데 요즘 애들이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 아빠가 안 그래도 그냥 기가 많이 죽어 있는데 집에 들어왔는데 아빠 왔다. 근데 이제 아들이 있는데 분명 있는 것 같아, 방에. 근데 소리가 안 들리네. 아빠 왔다니까. 그럼 나와서 까딱이라도 한번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야. 아니 뭐지? 문을 열어보니까 얘가 열심히 컴퓨터를 하고 있죠. 그 뭔가 봤더니 공부하는 줄 알았더니 뭘 해요? 게임을 합니다.
게임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게임을 혼자 하는 게임이 거의 없어요. 요즘 애들이 저는 좋아하는 게임은 여러 명이 들어와서 같이 하는 게임입니다. 근데 혹시 스펙이라는 단어 아세요? 스펙? 뭐 대학생들이 스펙을 쌓는다 이러는데 그게 어디서 게임 용어예요. 내가 전쟁 게임을 참여한다면 스펙이 좋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전쟁 용어 많이 해갖고 내가 딴 무기가 많아갖고 장비가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게임을 잘 못해. 그러니까 애들이 안 껴줘. 그럼 어떻게 스펙이 점점 줄어듭니다. 돈 주고 사기도 그렇고. 그래갖고 나는 사실 끼워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날 모자랐나 봐. 이 친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아들한테. 야, 수영아, 너 혹시 뭐 오늘 게임 할 시간 있어? 괜찮아. 이제 몇 시에? 7시. 들어갈게. 들어간 거지. 근데 열심히 한 거야, 죽으라고. 왜냐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리그 안에. 그러니까 열심히 했는데 그날따라 잘 된 거야. 그러고, 수영이 곧잘 하는데, 얘 앞으로 껴줘야 되겠다. 그치. 열심히 하는데, 아빠가 왔다! 하는 거야. 이제 아빠가 들어와서 또 물어봤어요. 아들한테, 야, 아빠 왔다니까! 했더니 얘가, 어쩌라고! 내가 지금 정신이 없어 죽겠는데, 아빠는 지금 뭐라는 거야, 도대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쩌라고 하고 도는 거예요, 아빠가. 어쩌라고? 내가 밖에서도 저렇게,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이게 지금, 아들이라는 새끼가 나한테 어쩌라고? 그래갖고 내가 한 대 줘박으려고 했더니 건들지 마! 그러고 지금 건들지 마 하니까 그냥 싸대기 날아가는 거예요. 뒤통수 날아가는 거죠. 그래갖고 얘가 어떻게 할까요? 여기 나간 거지. 17 이게 나간 거야. 그냥. 숫자 여기 나간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확 돌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새끼 너 죽고 납자 하고 컴퓨터 손을 뽑아버렸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가출하셨겠죠, 아들. 또 18 한번 하고 그냥 아빠 밀치고 가출했겠죠. 왜냐면 나 이제 학교 못 가. 다음 나가서 뭐라 그럴 거야? 너 갑자기 왜 나갔냐? 너 우리 이기고 있어. 너 왜 나갔냐 갑자기? 그 어떤 뭐라 그럴 거야? 우리 아버지가 뺐다고 그래? 뭐라 그래? 그러니까 얘도 인생 완전히 그러니까 잘 보시면요, 둘이 비슷한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아들도 존재감이 높지 않아요. 공부를 되게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게임 잘하고 뭐 애들이랑 어울려 노는 게 중요하지 그 나이에. 그죠? 안 껴줘요. 그런 존재감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존재감은 꺼낸 적이 없어요. 승질만 냈지. 존재감을 내가 방어하는 분노만 드러냈지.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도 그렇잖아요. 그죠? 거기선 잘 참다가 집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갑자기 폭군으로 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는 내면을 들여다보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내면을 들여다보는 게. 제가 아까 그 강연 제목 2015년에 제목을 이어했잖아요. 왜 우리는 뚜껑이 자주 열릴까? 주전자 얘기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강연 제목. 주전자 뚜껑이 열립니다. 이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물이 끓기 때문이에요. 임계점이 왔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뚜껑이. 그래서 이제 주전자의 뚜껑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보리차 끓여볼까요? 막 끓어. 그럼 제일 먼저 뭐 하시겠어요? 끓으면 뚜껑이 들썩들썩해. 어떻게 하시겠어요? 불을 꺼야 돼. 맞아. 우리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버려요? 뚜껑 열려 있어. 어떤 분은 닫는데 왜 닫아야 돼? 먼지 들어갈까 봐 닫는데. 아니 열린 게 이유가 있어요. 김 좀 빠져야 돼. 열려 있잖아.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제가 원하는 거는 안을 들여다본다예요. 그게 핵심 아니에요? 뚜껑이 무슨 상관이에요? 뚜껑을 알려준 거냐? 끓고 있다고요. 다 끓었나?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잘 끓었네요? 따라 마시면 되는 거죠. 네. 너무 묽다? 그럼 보리를 좀 더 넣어. 그죠? 그렇게 되는 건데 어떤 분이요. 삐 소리도 나고 막 뚜껑이 열려. 들썩들썩 결국 열렸어. 근데 불을 안 끄고 뚜껑한테 가서 너 왜 열렸어? 네가 지금 어디다 대고 나한테 이런 뚜껑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아니 왜 나한테 왜 그러세요? 나는 알려드렸을 뿐. 나한테는 죄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자, 이걸 뚜껑을 분노로 한번 생각해 보죠. 분노는 내 안에 내가 욕구가 충족이 안 돼서 내 자신을 초라하게 느끼는 부끄럽게 여기는 존재감을 알려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너무 오래 참아가지고 아까 얘기한 조승이나 정일정처럼 폭발시키면 정말 안 되는 거죠. 그죠? 평소에 우리도 그럼 어떻게 이걸 잘 관리할지 요걸 이제 오늘 얘기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 건데요. 아까 제가 그 분노에 대해서 저랑 굉장히 비슷한 생각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분이 바로 틱나칸 스님인데, 제가 버클리에서 이제 박사과정을 2000년대 초반에 했는데 2000년에 이제 이분이 한번 버클리 대학에 강연 오셨다가 그 다음에 앵콜 공연을 또 왔어요. 이걸 또 불렀어. 근데 한 번 더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2000년도 가고 2001년도 갔는데 2001년에 갔을 때 이분의 강연 주제가 앵거였어요. 앵거. 강연 제목이 온 앵거였어요. 앵거에 대하여 뭐 이런 거죠. 이때 책을 쓰셨더라고요. 이분이 앵거라고.
앵거라는 책을. 뭐 화라고 이제 번역도 됐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그 뭐 절판된 것 같은데 최근에. 그 책을 제가 안 읽어봤는데 아마 이 내용일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분노를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분노는 악동이 아닙니다. 괴한도 아닙니다. 분노는 여러분의 베이비입니다. 갓난아기래. 이게 이분이 그날 던졌던 화두였어요.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예요? 우리 갓난아기가 우리 좀 힘들게 하잖아요. 잠도 안 자고. 우리 자녀가. 그럼 우리가 걔를 미워합니까? 때립니까? 갖다 버립니까? 괴한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라고 그러죠. 오히려 아까 물렸을 때 엄마 어떻게 했어요? 내 새끼 미안해 이러잖아요. 그죠? 돌봄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분노가.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듣자마자 클라인이 생각났어요. 이거 클라인 분명히 읽었다. 야, 이거 책도 읽으시네. 막 그냥 간 거지. 스님, 내가 스님 강의 들으면서 멜라니 클라인 얘기하신 거죠? 멜라니 클라인이 아까 퓨어 레이지, 퓨어 블리스 얘기할 때 갓난아기 예를 드는데 그랬더니 장 처음 들어본 사람이라. 그 이분은 도 닦으시다가 탁 떠올리셨나 봐. 그러니까 저랑 생각은 되게 비슷하죠, 그죠? 근데 좀 생각이 다른 게 있었어요. 분노를 돌보라고? 분노를 갓난아기처럼 여기라고? 그거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하면 좋을 텐데.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주전자 가지고. 예를 들면 분노가 시그널을 보내서 분노를 돌보는 기보다는 분노는 안내를 하는 거예요. 돌볼 감정은 안에 있다고. 주전자 안에 있다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건 90몇 감정 어떻게 찾느냐? 아까 제가 관계욕구로 찾는 거라고 그랬죠. 관계욕구. 우리가 왜 갑자기 이렇게 화가 나느냐? 고슴도치처럼 우리가 관계욕구가 엄청 큰 민족이라니까요. 서양 사람이랑 다르잖아요. 우리는 가족이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다른 사람 평가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욕구가 굉장히 큰 사람들인데 욕구가 무너졌을 때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욕구가 무너졌을 때 내 자신이 초라해지는 거지. 옛날에 인정받고 존중받을 때 노인들이 막 거뜬하게 연세 드셨지만 살 맛이 났는데 마을에서 아무도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나는 뭐 이거 아래 위로 훑어보고 이러는 사람들이 특히 젊은 친구들이 그러는 순간 갑자기 내 자신이 어떻게 해요? 너무 초라한데 이걸 한두 번은 내가 느끼지만 어느 정도가 지나면 갑자기 어떻게 해요? 벼락같이 슬리퍼를 들어가지고 처음 보는 손자 같은 중학생을 뺨을 때리시더라. 이렇게 변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중요한 감정은 무슨 감정이에요? 90몇 감정이에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 90몇 감정을. 90몇 감정을 돌보는 게 뭐냐? 90몇 감정을 일단 우리가 노출시키는 거예요. 끙끙 그냥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반대 액션을 취하는 거지. 아까 제가 인사이드 아웃 영화를 잠깐 소개했었잖아요. 이 인사이드 아웃에 보면 이 인사이드 아웃에도 살짝 좋은 감정, 나쁜 감정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처음에는. 그래서 조이만 반장처럼 떠들고 슬픔은 거의 엑스트라야. 저 구석에서 내가 같은 움직이면 우리 주인공 라일리가 슬프니까 난 저기 숨어 있을게 뭐 이런 수준이에요. 그런데 묘하게 영화를 보면 원을 보면 happen to be 이 조이랑 이 슬픔과 기쁨이 궤도를 이탈합니다. 이 마음 본부를 이탈을 해. 예, 이 감정 이 컨트롤 본부를 이탈을 해. 그래갖고 나머지 감정 중에 이 분노가 1등을 먹는 거예요. 분노가 갑자기 반장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영화에 보면 갑자기 화를 냅니다, 라일리가. 그러니까 너무 순하고 착하고 그랬던 딸인데 엄마 아빠 앞에서 밥을 먹다 갑자기 승질을 빵 내요. 요 그림이에요. 눈깔 보세요. 눈깔 이거. 그러니까 아니 우리 애들도 착하다가 갑자기 눈깔을 저렇게 확 디비서 까면 우리가 어떻게 너 이게 어디다 싸가지 없이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영화에 보면 이 엄마 아빠가 되게 참 지혜로운 분으로 나와요. 그 뭐지? 궁금해합니다. 이게 되게 핵심인 거죠. 판단을 빨리 하지 않고 궁금해요. 우리 라일리가 왜 저러지? 궁금해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그 부모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알고 보니까 이 영화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새로 전학 간 새로운 학교 반에서 창피를 당하는 라일리 얼굴입니다. 이게 사진이 좀 이게 불 때문에 빨개져 있습니다. 이건 뭐냐? 분노를 느끼는 게 아니고 사실은 어떤 거냐면 이 친구가 전학을 가야만 돼요. 엄마 아빠가 이사를 갑니다. 그게 영화를 그렇게 시작돼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느끼냐면 내가 너무 친구들이랑 잘 지냈거든요. 내 관계욕구가 높은 친구야. 친구들이랑 굉장히 잘 지냈기 때문에 벌써 끝났나? 그래서 이제 행복했죠.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떻게 해요? 갑자기 내가 이사 가니까 어떻게 애들이랑 빠이빠이 하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반에 가서도 욕구가 커요, 작아요? 키우고 싶지. 혼자 있고 싶어? 아닌데 친구. 근데 잘 돼요, 안 돼요? 어색합니다.
얘들도 살짝 이제 뭐 새로운 친구가 막 그렇게 하니까 조금 이제 불편감을 느끼는 것도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관계 욕구가 자꾸 좌절됩니다. 그때 느끼는 얼굴이에요. 아, 난 여기서 이방인이구나. 내 존재는 화가 나는 게 아닙니다. 내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야. 소중하지 않아. 이런 느낌을 느끼는 거죠. 이 느낌을 느끼는 게 제가 좋은 감정, 나쁜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이 찾아야 될 분노 감정 이게 가짜고 이게 원심력에 해당되는 거였고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이 자신을 향한 라일을 향한 구심력 감정을 찾아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뭐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돌보는데. 분노를 돌본다는 건 사실 분노가 방어하고 있는 내면에 있는 존재감, 구심력 감정을 돌보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다. 하는 거는. 자, 공식을 하나 알려드려 볼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나, 바람, 느껴. 저도 이제 방송 뭐 가끔 이제 할 때 구나 대화법 얘기 많이 한 것 같아요. 오은영 박사님도 방송 나서 구나 대화법 얘기를 많이 했는데 구나 대화법이 뭐냐면 그 이제 뭐 그랬구나 그랬구나만 기억을 하니까 이게 설명을 좀 잘 드려야 되는데 김용만 씨가 나와갖고 그러더라고. 내가 그랬구나 대화법을 배웠대. 그 옆에서 물어본 거예요. 뭔데? 했더니 와이프가 화났을 때 그냥 계속 그랬구나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와이프가 뭐라 했더니 그랬구나 했더니 와이프가 뭐가 그랬구나! 그래 그랬구나. 뭐가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세 번 했더니 와이프가 근데 갔대. 그래서 그 옆에서 김수희가 와 대박. 그러니까 3번 정도 하면 되는 거지. 어디서 잘못 배운 거예요. 그랬구나는 그런 게 아니고 판단을 하지 않는 거야. 너 못됐구나! 이렇게 하지 않는 거야. 눈을 부릅뜨는 아이한테 너 어때? 싸가지 없이 눈을 부릅뜨고 너 죽을래? 이렇게 하지 않는 거야. 구나는 뭐냐면 마치 이거 이제 뭐라 그러냐면 상담학에서는 미러링이라고 그래. 미러링. 거울처럼 비춰주기 이러듯이 반영하기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게 뭐냐면 눈이 커졌으면 우리 라일리가 눈이 커졌구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디 싸가지 없이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고 그냥 마치 거울이 판단하는 거 봤어요? 거울이 여러분을 딱 비춰더니 못생겼음. 응? 눈곱이 꼈네. 띠라고 그러지. 너 못생겼다 잘생겼다 이런 얘기 하지 않잖아요. 마치 거울이 그러는 것처럼 우리 아이가 눈이 커졌네. 목소리가 커졌구나. 이게 1단계인 거예요. 판단하지 않는 거 이게 되게 비판단이 1단계예요. 어렵습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는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욕구를 먼저 드러내는 거예요. 만약에 라일리의 그 화나는 감정의 진위를 파악하려면 라일리의 관계 욕구를 들여다보는 거죠. 어떤 바람이 있을까 이 아이가? 관계 욕구가 어떤 게 있을까? 이전 친구와 관계가 너무 깊었죠. 그 바람이 지금 잘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새로운 회사 학교 와서는 잘 안 이루어지죠.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들까요? 세 번째 느낌은 어떤 느낌일까요? 이건 구심력 감정 찾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짜증 나겠지 뭐 화가 좀 나겠지. 아니야 그건 아니고 그건 구심력이 아니라 원심력이니까. 구심력은 뭐예요? 라일리 존재가 어떻게 느껴질까? 나는 그렇게 중요한 아이가 아니야. 나는 아이가 인기가 없는 부끄러운 아이야. 이런 존재감이 들 거 아니겠어요. 이걸 느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라일리 일로 와 일로 와. 네가 너무나 외로웠겠다. 너무 새로운 학교에서 고립감 했구나. 그래서 그랬던 거였어. 라고 안아줄 때 아이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엄마와 아빠가 같이 껴안고 우는 게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죠. 마지막 클라이맥스입니다. 그럴 때 그 구석에 숨어있던 슬픔이 뭐야? 내가 그렇게 중요한 감정이었어? 저 아름다운 장면의 주인공은 뭐야? 나네. 슬픔이네. 그래서 슬픔이 자신의 존재, 이게 되게 치유의 감정이라는 걸 알아차리면서 1편이 끝이 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화가 났을 때, 내가 화가 났을 때도 그렇고 상대방이 화가 났을 때도 그렇고 무조건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내 자신이 내가 화를 냈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구나바람 느껴 방송에서도 몇 번 한번 해봤어요.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제가 EBS 부모라고 하는 그 방송을 예전 한 1년 정도 한 적이 있는데 코로나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즌 1에서는 이제 엄마만 아이들 뭐 이렇게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양육하는데 근데 시즌 2에서는 좋았나 봐. 아빠가 다 나왔어. 젊은 엄마 아빠가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가끔 이제 저는 이제 엄마 아빠 사이를 좀 이렇게 치유시키면 좋겠다 그런 이제 포인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어떤 이슈냐면 이제 엄마가 화가 납니다. 엄마가 왜 화가 나냐면 애를 너무 일찍 낳은 거야. 독박육아. 갑자기 그냥 남편이 도와준다는데 안 도와줘. 그러니까 나는 막 경단녀라고 들어보셨어요? 경련이 단절돼갖고 난 지금 일하고 싶은데 애를 낳아야 되니까 애를 낳았더니 아무도 안 도와주고 화를 누구한테 내요? 애한테 내는 거지. 애가 말을 잘 들으면 좋은데 어떻게 애가 말을 잘 듣습니까? 애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잖아. 그럼 뭐 화가 나가지고
그러다 등짝 스매시라도 한 번 하면 막 또 막 죄책감에 시달고 이렇게 때릴 만한 일은 아니었는데 막 그런 다음에 또 남편한테 이제 힘들게 얘기를 하면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당신 약 먹어야 될 것 같아.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 같아 당신. 그렇게 판단하면 어떻게 해요? 아이가 도와주지 못하면서 그래 알았어 뭐 그런 막.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아내도요 용기를 내서 자기 안에 있는 구심력 감정을 꺼내는 겁니다. 근데 꺼내기가 쉽지도 않을 뿐더러 꺼냈다가 부작용이 더 커. 응? 왜냐하면 안 받아주니까 상대방이. 뭐 그런 감정을 느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꾸 부인을 하니까. 근데 제가 방송이니까 이렇게 시켜요. 지금부터 아내가 이제 내가 시키는 대로 이제 감정을 꺼낼 거야. 그러면 남편은 그냥 듣고만 있게. 예. 그다음에 이제 그 PD한테 크리넥스 한 통을 갖다 놓으라고 밑에다가. 그래서 혹시 아내가 얘기하다 눈물 흘리잖아? 그럼 바로 크리넥스 올려놓고 닦아 수건이란다. 휴지를 건네준 역할만 해. 예. 도저히 내가 뭘 말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랬구나. 그때 그랬구나 몰랐어 하고 안아주세요라고 했어요. 제가 몇 번 했거든요. 기가 막히게 들어먹습니다. 근데 남편한테 얘기해. 절대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야 돼. 뭐 이해하고 싶은 데 가만히 있어야 돼. 듣는 게 하여튼 중요해. 듣고 그러면 듣다 보면 눈물 나요 남편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아내가 너무 화가 나요. 남편도 하나도 안 와주고 이 인간도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화를 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들어요. 근데 그래 알아 오케이 다 돼서 그만해도 되겠어요? 너무 화가 나요. 그래 화날 법하네. 근데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원하는 게 뭐야? 아니 내가 좀 말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 우리 대한민국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말하는 애도 딱 알고 해주면 얼마나 좋겠니. 말씀드리지만 그런 남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말씀을 하셔야 돼요. 나는 이런 걸 바랍니다. 이렇게. 그런 걸 바란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남편이 그런 걸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한 번도 안 해줬잖아. 그래서 그런 바람이 한 번도 안 이루어졌네요. 제가 보면 아내가 그러죠. 그럼요. 이 인간이 한 번도 해주는 거 못 봤어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 있어요? 뭐 어떤 느낌이 화가 난다니까. 아니 화나는 거 말고 내가 어떤 느낌이냐. 지금 어머님이 어떤 느낌이죠? 아내가 어떤 느낌? 내 자신이요? 그때부터 갑자기 목소리가 쑥 들어가. 제가 뭐 어떤 느낌이냐면요. 어떤 때 가정부 같기도 하고 내가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그럼 그때 이제 내가 뭐라는 거야? 입 닥치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거기다 대고 네가 왜 가정부야? 이러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럴 때 무조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내가 가정부 같고 내가 결혼을 했지만 내 사실 너무 좋아하고 내 동기들 다 팀장 됐다고 그러는데 나는 지금 나이가 30이 넘어니 막 이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막 크리넥스 주고 남편이 같이 눈물을 흘립니다. 미안해. 아유, 네가 그런 마음이 내가 한 번도 몰라. 맨날 승질만 내고 그런 것만 봤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허그하고 뭐 그 드라마 하나 찍는 거야. 여러 편 찍었어 내가. 그래서 근데 끝난 다음에 이제 아내가 아니 교수님 근데요 집에 가서 또 이거 할 수 있게 교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저희 그래서 내가 맞아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액자 하나 만들어. 액자 하나 만들어 가지고 닥치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 무슨 고백할 때 이렇게 다 들고 해. 아니면 거기다가 이렇게 써. 그냥 그랬구나만 해줘. 뭐 이렇게 한 다음에 내가 얘기하는 걸 들어만 달라고. 왜냐면 우리가 이 군화가 뭐냐면 또 판단을 빨리 하거든. 왜 그렇게 느껴? 왜 네가 경력이 단조져? 이제 끝나고 뭐 하면 되지 뭐. 뭐 승진은 뭐 어때? 네가 해봤어. 이러면 벌써 어떻게 해요? 아니 그냥 내 감정을 끊으려고 했는데 좀 담아줘야 될 거 아니야. 담겨지질 않는 거지. 그러니까 공감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정신분석자들이 being contained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담기는 것. 그러니까 담겨지질 않는 거야. 내가 꺼내면 자꾸 부인을 하니까. 그러니까 공중분해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치유의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 내 욕구가 좌절됐을 때 내 자신을 향한 구심력 감정을 꺼낼 때 상대방이 있는 그대로 그랬구나 몰랐네 하고 공감해 주는 것.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눈물이 터집니다. 주인공 새드니스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치유의 눈물이지 나쁜 슬픔의 눈물이 아니다. 그런 거죠. 이해되시죠? 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치유 공식은 판단을 빨리 하지 않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생각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왜 그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생각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상대방이 얘기하는 걸 그냥 들어주는 것. 저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네 마음이 그런 거였구나 라고만 해주는 것. 그런데 상대방의 사실은 내 자신의 바람과 욕구가 충족이 안 됐을 때 내 자신이 어떻게 느껴질지 꺼내잖아요. 이거 굉장히 가까워집니다. 부부 상담을 저는 워낙 부부가족 상담 전문가인데 미국서 자격증 따고 이제 미국서 자격증 갖고 이제 한국 들어가서 한국서도 이제 그 분야에서 활동을 하는데 사실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되는 게 어떤 거냐면
그냥 구심력 감정을 꺼내게 하면 돼요. 상대방이 막 싸울 때 이제 다 싸우셨어요. 이제 다 그만하시고 이제는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근데 그게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결국은 어떻게 상대방 탓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 때문에 내가 결혼을 괜히 했다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느낌이 내 자신이 어떤 느낌이냐고 하면 그때서 아까 얘기한 내 존재가 이런 느낌이에요. 저런 느낌이 하면서 눈물이 흐르고 그 눈물을 서로가 받아주고 수용할 때 두 사람 안에는 뜨거운 치유의 눈물도 흐르고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더라. 이게 바로 이제 치유의 공식이라고 하는 거죠. 자, 제가 결론을 한번 맺어볼게요. 결론을 또 맺으려고 했더니 또 안 넘어가네. 넘겨보세요, 이거. 마지막 장면이다. 자, 저는 그 나쁜 감정이, 무조건 뭐 좋은 거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나쁜 감정은 무조건 독성만 있지 않다는 거지. 나쁜 감정은 실제로 그보다 더 큰 입차적인 현실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시그널적인 측면이 있다. 그걸 잘 우리가 알아차리면 선물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분노가 일어나는 게 그 사람이 뭐 성격이 이상해서 나를 미워해서 그런 측면보다는 그 사람이 나에 대한 어떤 욕구가 좌절됐을 때 스스로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비하하게 되는 감정이 굉장히 크다는 거지. 그래서 사실 그 감정을 꺼내올 수 있게 되고 상대방이 뭐 나도 상대방이 꺼낼 수 있게 되고 이게 서로에게 수용되면 뜨거운 눈물이 흐른다? 이거는 절대로 나쁜 눈물이 아니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는 힐링 무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아는 힐링 무비는 클라이막스가 꼭 딱 한 장면일 거예요. 어떤 장면이에요? 누군가의 품에 안겨서 눈물을 흘리고 상대방은 그 눈물을 받아주는. 아닌 거 있으면 그 힐링 무비 아닌 거야. 인사이드 아웃도 그러고 뭐 여러분이 아시는 힐링 무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다 막 그렇게 끝날 겁니다. 그만큼 우리 감정이 나빠 보이지만 사실은 그 감정을 잘 우리가 알아차리면 여러분이 더 많은 여러분을 치유로 이끌 수 있는 감정을 만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나쁜 감정이 흔들릴 때도 행복하게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Q&A를 제가 진행하나요? 네,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잘 들으셨죠? 예, 들으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저희가 마이크 가지고 움직일게요. 네, 저기 치유 공식인데요. 좀 전 화면이랑 거전 화면이랑 왜 하나는 다 플러스고 하나는 다 마이너스 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잘 모르겠네 제가. 화면 보시면 마이너스. 공식의 밑에 저기 다 플러스고요. 그 전 다음 거는 화면은 마이너스야? 마이너스도 있다. 플러스 거예요. 제가 이게 뭐 마이너스 플러스 의미보다는 다음 단계라는 얘기를 설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해되세요? 아주 관찰력이 뛰어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음에 이게서 플러스를 제가 쓴 것 같아요. 마이너스는 아니고. 예. 다음 분 질문해 주세요. 질문 없으세요? 네, 너무 하기 쉽게. 아니 이렇게 몰아치듯이 한번 질문을. 유도를 해보세요. 여기 계시네. 여기. 예. 그 뒤에도 있으시고 여기도 있으시고. A군화 바람 구심력 감정 이 과정이요.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하는 것이 좋은지 상대가 나에게 해주는 게 좋은 건지. 좋은 질문이에요. 일단 상대방이 제가 뭐 영상 같은 거 찍을 때 그런 거 질문하시는 누구한테 제일 꺼내놓으면 좋으냐. 당연히 내가 제일 안전하게 생각하는 사랑하는 사람일 텐데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사람이 안전치 않은 경우가 많아요. 안전치 않다는 게 뭐 날 때려서가 아니고 내가 얘기하면 야 뭐 그런 걸 느껴 아니거든 이러면 아주 그냥 파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가장 안전한 대상은 누구냐면 전문가예요. 사실은 전문가. 응? 그래서 전문가가 누굴까요? 예를 들면 우리 여기 LA에도 상담 센터가 있잖아요, 그죠? 상담 센터나 이제 우리 그 YG CO에도 이제 뭐 예를 들면 상담과 코칭을 훈련받은 분이 있어요. 그런 분한테 이제 내가 뭐 만나서 자기 속 얘기를 한다든지. 근데 그런 분은 그 감정을 내가 충분히 좀 수용해 줄 수 있다면 그게 일단 내 시스템에서 일단 경험이 돼. 그런 다음에
예를 들면 저랑 상담을 한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결국은 남편한테 아니면 여러 다른 사람한테 내 내면에 있는 감정을 꺼내서 치유 경험을 하도록 인도할 거 아니겠어요? 나랑만 하게 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전문가는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자신에게 하는 것도 되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일기를 많이 쓰잖아요. 일기를 많이 활용하도록, 그러니까 저널링이라고 하는 그 심리치유 기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창피해서 다른 사람한테 이게 뭐 내가 내 자신이 이렇게 비참하다는 걸 어떻게 꺼내라고 하면 일기를 쓰면서 막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내가 스스로 일기와 대화하듯이 내 안에 있는 나와 대화하듯이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일부러 심리치료의 기법 중에도 사용하거든요. 집에 가서 쓰라고. 그런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또 그걸 또 이렇게 같이 성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저 뒤에도 아까 질문하셨는데? 질문 한 분 더. 아니, 괜찮대요. 그러면 촬영, 사진 촬영. 질문 다 끝난 거고. 이쪽으로 앉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예, 그냥 앉으셔서 저희가 사진 한번 찍을게요. 그 우리 저 봉사하신 분들도 나오시고요. 회장님 이렇게 가운데 하시고 교수님 같이 앉으시고요. 예.